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인적 하나 없는 외딴 숲속 오두막이에요. 며칠째 폭우가 쏟아져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뭐 대화할 사람조차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고립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오히려 우주가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다 이렇게 환희를 느낀 사람이 있죠. 바로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자, 그럼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제목이 제5장 고독,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친구네요. 부제로는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자연과 하나 되다라고 적혀 있고요. 핵심 요약에 세 가지 기종이 보이네요. 자연과의 교감, 무의미한 사교생활 비판, 그리고 아침 공기요. 이 첫 장이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소로가 월든 호숫가로 간 건 단순히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도피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진짜 삶을 대면하기 위해서였죠. 기존의 소모적인 사교를 끊어내고 대자연을 채워 넣으면서 매일 우주의 에너지로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의 회복 시퀀스입니다. 와, 완벽한 회복 시퀀스라니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상단에 물리적 거리가 결코 외로움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시각적 대조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장이죠. 네, 왼쪽에 무릎을 안고 웅크리 회색빛 사람이 있고 오른쪽엔 막 온몸에서 초록빛 생명력을 뿜어내는 당당한 사람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방음이 된 소리 없는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와, 텅 비어서 너무 불안해하면서 공포를 느끼잖아요. 네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 드디어 조용하다, 살 것 같다 하면서 평화를 느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리적 상태는 똑같은데 내면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 해석의 차이가 이 두 번째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통념상 우리는 혼자 있는 걸 결핍으로 보거든요. 텅 빈 구멍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서로에게 물리적 고립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의 확보입니다. 나 자신과 대자연이 완벽하게 연결되기 위해 방해물을 치워버린 상태인 거예요. 하단의 고독은 소외가 아니라 완벽한 연결이라고 명시된 게 바로 그 뜻이었군요. 네, 외롭지 않은 홀로 있음. 이게 소로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워볼게요. 제목은 우주라는 영적인 동반자입니다. 오두막을 중심으로 빗방울, 바람, 별자리가 다이어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며칠 내내 비가 와서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철학자라도 물리적인 자극이 며칠째 차단되면 좀 뇌에서 우울감을 만들어내지 않나요? 보통 사람은 비가 오면 날씨 나쁘다, 갇혔다 이렇게만 인식하죠? 하지만 여기서 서로의 인지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해요. 인지 구조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서로는 외부 세계를 철저히 의인화했습니다. 슬라이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빗소리가 고정된 게 아니라 우정의 속삭임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하나하나를 생명체의 인사로 받아들인 거군요. 맞습니다. 바람과 별은 묵묵히 지지하는 영적 동반자가 되고요. 인간 이웃이 없어도 대자연 전체가 다정하게 말을 거는데 소외감을 느낄 틈이 없었겠죠. 와, 우주적인 스카일의 교감이네요. 듣기만 해도 압도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 보시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다이어그램이요. 깊은 사색, 내면의 친구, 그리고 주권 회복 이렇게 세 가지 톱니바퀴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인과관계로 맞물리는 건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혼자 생각 좀 한다고 주권이 막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월든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제인데요. 첫 번째 톱니바퀴인 깊은 사색이 돌려면 일단 외부의 소음이나 타인의 시선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아, 숲속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사색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대답을 해주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톱니바퀴인 내면의 친구예요. 아하,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네요? 맞아요. 스스로가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게 돼서 그게 결국 세 번째 톱니바퀴인 삶의 주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혼자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두 명으로 분리해서 치열하게 교감하는 훈련이었네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문장이 강렬해요. 네, 온몸이 하나의 감각기관이 되어 모든 땀구멍으로 기쁨을 들이마신다. 와, 표현이 진짜 황홀합니다. 이건 약간 매일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이어폰 끼고 살다가
어느 날 탁 트인 야외 콘서트장 한가운데서 거대한 베이스 우퍼 진동을 온몸으로 때려 맞는 느낌 아닌가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슬라이드의 핵심 키워드인 모라일체가 딱 그 폭발적인 감각의 개방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엔 너무 인공적인 시각 청각 자극에만 닫혀 있잖아요. 네, 반면에 소로가 숲에서 겪은 건 전인적 체험입니다. 땀구멍 하나하나가 숲의 생명력을 실시간으로 호흡하면서 우주와 자아의 경계가 스르륵 무너지는 거죠. 이어폰 빼고 우퍼 진동 느끼기.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자, 이제 6번째 슬라이드로 넘기겠습니다. 제목이 숨막히는 친화감이네요. 황소개구리, 쏙독새, 잎사귀들의 일러스트가 나란히 있죠. 네, 그리고 자연의 소리가 인간의 수다보다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솔직히 개구리 우는 소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수다보다 낫다는 건 서로가 사회성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하하, 당시 사람들도 소로를 괴짜로 보긴 했어요. 하지만 슬라이드의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소로가 혐오한 건 인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요. 무의미하게 에너지만 낭비하는 인간관계의 방식을 비판한 겁니다.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가십거리나 거칠의 대화 있잖아요. 막 억지로 웃어야 하는 의미 없는 회식 자리 같은 거요. 그렇죠. 반면에 바람에 나부끼는 잎사귀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주의 섭리를 그대로 들려주니까 본질 없는 대화보다 자연의 ASMR이 내면의 성장에 훨씬 이롭다는 통찰이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200% 공감하게 되네요. 자, 7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수와 마염의 평행이론이에요. 슬라이드 중앙에 호수의 단면도가 그려져 있네요. 네, 수면에는 잔물결이 찰랑이는데 그 아래 깊은 심연은 잉크처럼 고요하고 짙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소로 철학을 가장 아름답게 시각화한 장입니다. 소로는 월든 호수를 자기 내면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로 봤거든요. 약간 스토아 철학의 감정 통제랑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면 표면에 잔물결이 있는 건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외부 자극이나 감전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단단해진 소로의 내면 깊은 곳은 호수 바닥처럼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절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면의 반응을 혼돈으로 착각하지 않는 평온함이죠. 표면은 흔들려도 심연은 고요하다. 진짜 제 마음속에도 그런 깊은 호수 하나 파놓고 싶네요. 자, 8번째 슬라이드 띄울게요. 분위기가 확 반전됩니다. 무의미한 사교생활 비판이라는 제목이 떴네요. 네, 화려한 식탁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위로 붉은색 꺾은선 화살표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만남이 잦을수록 뭔가 하락한다는 뜻 같은데 대체 뭐가 하락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영혼의 가치입니다. 소로의 아주 매서운 비판이에요. 우리는 보통 스케줄러의 약속이 꽉 차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로는 이런 만남을 영적인 준비 없이 육체적으로만 부대끼는 교류라고 봤어요. 내면이 덜 단련된 상태에서 자꾸 부딪히면 긍정적인 에너지는커녕 불안과 결핍만 전염된다는 거죠. 잦은 마찰이 오히려 존엄성을 마모시키는군요. 저 하락하는 화살표가 에너지 낭비의 경고였네요. 뼈를 때립니다.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 포모쳐 있을 때 오히려 더 극심한 헛헛함을 느끼는 현상과 정확히 겹치죠. 바로 그 현상을 9번째 슬라이드에서 수학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보다 홀로 방에 있을 때 덜 외롭다. 이 역설적인 명언이 크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4분면 그래프가 있네요. X축이 물리적 거리, Y축이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서로가 왜 그렇게 고독을 찬양했는지 논리적으로 확 이해가 되네요. 우상단 1,4분면이 진짜 교감의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나와 우주를 마주할 때 오히려 충만해진다는 거죠. 반면에 좌하단 3, 4분면을 보세요. 군중 속에 있으면서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 역설이네요. 네, 진정한 교감 없이 사람들의 파도에 휩쓸려 있는 상태야말로 개인을 철저히 병들게 하는 가장 끔찍한 고독이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이미 현대적인 질병을 진단한 셈이죠. 사람에게 치이는 게 가장 외로운 병이라니. 그러면 대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10번째 슬라이드에서 그 처방을 줍니다. 제목은 인간관계의 거리의 미학이에요. 두 개의 동그라미가 적당히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따뜻한 빛이 비추고 있는 이미지죠. 이거 완전 미술관에서 거대한 인상파 그림 볼 때랑 똑같네요. 캔버스에 너무 코를 박고 있으면 물감 덩어리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뒤로 몇 걸음 물러서야
빛의 조화가 만드는 진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죠. 네, 관계에서도 상대를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빛이 들어올 공간이 필요한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밀착해서 구속하려고 하니까 상대의 빛나는 본질을 놓치고 단점만 보게 되거든요. 물리적 거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단절이 아닙니다. 아, 나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네요. 맞아요. 서로 기대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각자 단단하게 서서 빛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의 상태로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었네요. 자, 벌써 11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화면 중앙에 심플하고 묵직한 텍스트 하나만 띄어져 있어요. 나는 고독만큼 사귀기 좋은 친구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이 문장이죠. 고독을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최고의 사치이자 친구라고 선언해버리네요. 이 문장이 5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서로에게 고독은 외로움을 견디는 수동적인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능동적인 처방전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어떤 의사도 해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꿰매고 자아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친구죠. 우주의 원리에 직접 접속하게 해주는 영적 상태니까 최고의 사치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다른 약들은 어떨까요? 12번째 슬라이드에 그 답이 재밌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짜 약파는 서부 영화 마차 같은 게 등장해요. 그 위에 엉터리 만병통치약이라는 빨간 도장도 찍혀 있죠. 당시 문명사회에 대한 서로의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현대 사회로 치면 자극적인 자기계발서나 소비주의적 힐링 상품들 말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마을 약국에서 돈으로 산 알약으로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해결책이나 인위적인 위안으로는 결코 삶의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짜 약은 어디 있습니까? 13번째 슬라이드 띄울게요. 진정한 만병통치약, 순수한 아침 공기 한 모금. 싱그러운 잎사귀 위에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힌 사진이네요. 그런데 굳이 아침 공기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자연 공기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아침은 그냥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밤새 정화되어서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게 응축된 상태를 상징하거든요. 아, 인간의 욕망과 섞이지 않은, 희석되지 않은 본질이군요. 그렇죠. 이 치유의 에너지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새벽에 눈을 뜨고 직접 호흡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주의 첫 숨결을 마시는 거네요. 자, 이어서 14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뚜껑이 열린 투명한 유리병에서 반짝이는 기운이 솔솔 빠져나가요. 보관할 수 없는 자연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서로의 또 다른 날카로운 통찰이 나오죠. 솔직히 이 강의 들으시면서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 맑은 아침 공기를 유리병에 진공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퇴근하고 피곤할 때마다 마시면 안 되나 생각하셨죠? 맞아요. 딱 그 생각했거든요. 아주 자본주의적이고 현대인다운 발상이지만 서로는 그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공기를 지하실에 보관하려 해도 종어가 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아, 소유하거나 축적할 수가 없군요. 네, 서로의 표현대로면 새벽의 여신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예매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예매권 비유요? 사람들은 돈 주고 산 유명 가수 공연 예매권은 애지중지하면서 대자연이 매일 아침 무료로 배달해주는 생명력의 예매권은 늦잠 자느라 휴지통에 휙휙 버린다는 일침입니다. 와, 내일 아침에 당장 휴지통 좀 뒤져봐야겠는데요. 자, 드디어 마지막 15번째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결론, 제5장, 고독을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화면 중앙에 커다란 피라미드가 놓여 있죠. 오늘 살펴본 핵심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3단계 상승 과정이네요. 네, 맨 아래 1단계가 의존의 탈피입니다. 무의미한 사교와 인위적인 처방전에서 벗어나는 결단이죠. 그 위 2단계는 고독의 수용입니다. 타인이 떠난 빈자리에 고독을 친구로 삼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꼭대기 3단계, 자연의 치유에 도달하죠. 단단한 마음의 호수를 품고 매일 아침 숲의 공기로 우주의 에너지를 채우는 완벽한 충만입니다. 세상 소음에서 벗어나 고독을 안고 자연과 호흡하는 것. 이게 바로 소로가 말하는 가장 주체적인 삶의 완성이네요. 지금까지 심층탐구 시간이었습니다.